여러분, 이탈리아 여행 계획 있으세요? 혹시 이탈리아 도로 표지판이 다른 유럽이랑 좀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이탈리아 표지판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게 1968년 비엔나 도로 표지판 및 신호 협약을 따른대요. 이탈리아가 이 협약에 서명한 건 1968년 11월 8일이에요. 근데 정작 비준은 1997년 2월 7일에 했더라고요. 서명하고 비준까지 거의 30년이 걸린 거죠. 와우. 근데 더 대박인 건 이 현대적인 표지판을 누가 디자인했는지 아세요? 바로 미켈레 아르칸젤로 이오카라는 분이 1959년에 처음 만들었대요. 이탈리아 도로 코드를 만들면서 표지판 디자인까지 맡은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디테일에도 다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매일 보는 건데도 몰랐던 거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손길에서 탄생한 거라니. 이게 바로 이탈리아 도로의 얼굴인 셈이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표지판이 다르게 보여요. 다음번에 이탈리아 가시면 이오카님의 디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게 그분 작품이구나 하면서요. 도로 코드는 물론 그 시행 규칙까지 모두 협약에 따라 만들어졌답니다. 이런 작은 상식이 여행을 더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혹시 80년대 브라질 팝의 전설 도미노를 아시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그룹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도미노는 유명 TV 진행자 구고 리베라토가 직접 만든 보이밴드였어요. 80년대에 브라질에서만 600만 장의 앨범을 팔았다는 사실 믿기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원년 멤버는 아폰소 니그로, 닐, 마르코스 킨텔라, 마르셀로 호드리게스였어요. 이들의 히트곡 엘라난 고스타지 밈은 정말 모두가 따라 불렀죠. 콤파네이로, 다비다, 마네킹도 엄청난 인기곡이었고요. 그런데 이 그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배우이자 TV 진행자인 호드리고 파루가 멤버였어요. 유명인이 아이돌 그룹 멤버였다니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그리고 1997년에 도미노는 다시 한번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호드리고 파바넬로, 호드리징유 등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였죠. 바로 그들의 노래 바일라 코미고 덕분이었어요. 이 곡은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둡니다. 놀랍게도 브라질에서만 300만 장 이상이 팔렸다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전 국민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미노는 80년대와 90년대를 아우르며 두 번이 전성기를 누린 곡이 드문 그룹이에요.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오래 사랑받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죠? 다음에 바일라 코미고를 들으면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혹시 재봉틀이 언제 처음 발명되었는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역사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재봉틀은 무려 1790년에 토마스 세인트라는 영국인에 의해 발명되었대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시기가 바로 1차 산업혁명 때였다는 거예요. 당시 옷 만드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이걸 손으로 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재봉틀은 옷 회사들의 수작업을 줄여주기 위해 탄생한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했으니까요. 재봉틀 덕분에 의류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답니다. 초기 재봉틀은 지금처럼 전기 코드를 꽂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손잡이를 계속 돌리거나 발로 페달을 밟아서 움직였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혁신이었던 거예요. 가정용 재봉틀은 한 번에 한 가지 스티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현대의 재봉틀은 정말 똑똑해졌죠. 바느질 과정이 자동화되어서 천이 기계 안팎으로 스르륵 움직인대요. 그리고 산업용 재봉틀은 가정용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종류도 훨씬 다양해요. 재봉틀 하나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와 기술 발전이 숨어있네요. 다음에 재봉틀을 보면 산업혁명의 주역이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런 작은 발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여러분도 이 정보가 유용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펩시가 원래 펩시가 아니었대요. 제가 찾아봤는데 처음엔 이름이 브레드의 음료였대요. 브레드요? 그 당시 약사였던 케일럽 브레덤이 1893년에 만들었대요. 그럼 펩시는 언제부터 펩시가 된 걸까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1898년에 펩시 콜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소화에 좋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웃긴 건 그 이름의 유래가 되는 펩신이라는 성분은 정작 없었대요. 설탕이랑 바닐라가 초기 비법이었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펩시가 한때 파산까지 했었다는 사실 아셨어요? 1923년에 한 번 망했었는데 찰스 거스라는 사람이 다시 살려냈대요. 이 사람이 시럽을 다시 만들면서 펩시가 다시 시작된 거죠. 대공황 시기에는 12온스 병을 도입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대요. 니켈이라는 마케팅 노래도 한몫했고요. 콜라 2배 같은 가격이라고 광고해서 매출을 2배로 늘렸대요. 그러다 1961년에 펩시로 이름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중반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장을 공략하며 엄청 성장했어요. 이때 코카콜라랑 콜라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 유명한 펩시 챌린지도 그때 나왔고요. 지금도 펩시는 코카콜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음료 브랜드래요. 다음번에 펩시 마실 때 이 모든 역사를 떠올려보세요. 알고 마시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진짜 신기하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안경 다리 끝이 왜 항상 귀 뒤로 휘어져 있는지 아셨어요?
저도 매일 안경을 쓰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이게 안경을 고정하는 핵심 기능이더라고요. 안경은 코 위에 브릿지로 지탱되고 이 휘어진 다리가 귀 뒤에 걸려서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죠. 이 다리 부분을 템플 또는 템플피스라고 부른대요. 귀에 걸리는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놀랍게도 이 설계 덕분에 안경이 얼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시력 교정뿐만 아니라 요즘은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렌즈가 없는 안경을 패션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이 휘어진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특히 활동적인 사람들이나 스포츠를 할 때는 더더욱 불편하겠죠. 그래서 스포츠용 안경이나 안전 안경은 옆면 보호대까지 있어서 더 튼튼하게 고정돼요. 안전 안경은 눈을 보호하는 개인 보호 장비 PPE 위 한 종류로 파편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주죠. 안경을 자주 벗거나 잃어버릴까 봐 목걸이처럼 거는 줄을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줄이 바로 이 템플 끝부분에 연결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스마트한 디자인이에요.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로 이 다리 구조를 활용해서 얼굴에 잘 고정돼요. 선글라스는 밝은 낮에 시야를 좋게 하고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요. 이렇게 매일 보던 안경 하나에도 엄청난 과학적 배려가 숨어있다는 사실. 다음에 안경 쓸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구나 싶을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능이더라고요. 일상 속 작은 물건들의 숨겨진 비밀 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햄버거 이름이 햄버거인 거 진짜 신기한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아니 햄이 없는데 왜 햄버거지? 하고 놀랐다니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매일 먹는 이 맛있는 버거의 이름에 이런 비밀이 숨어있더라고요. 햄버거는 보통 다진 고기 패티, 주로 소고기를 빵 사이에 넣잖아요. 그런데 햄이라는 단어는 돼지고기를 의미하는데 왜 소고기 버거에 햄버거라고 부를까요? 혹시 햄버거 패티에 햄이 들어가는 줄 아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햄버거라는 이름은 사실 햄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대체 왜 햄버거냐고요?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마인드 블로잉 사실입니다. 햄버거는 독일의 함부르크, 햄버그라는 도시에서 유래한 음식이에요. 함부르크 스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그 함부르크가 맞아요. 19세기경 함부르크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 고기 요리를 전파했죠. 그때는 아직 빵 사이에 넣어 먹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 함부르크 스타일의 고기 패티가 점점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이 패티를 빵 사이에 끼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햄버거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햄버거의 햄은 돼지고기 햄이 아니라 도시 이름 함부르크에서 온 거였어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햄버거를 볼 때마다 함부르크 하게 돼요. 치즈를 넣으면 치즈버거가 되는 것처럼 햄버거도 하나의 샌드위치로 볼 수 있다는 사실. 맥도날드의 빅맥이나 버거킹의 와퍼 같은 전 세계적인 아이콘도 이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거죠. 매일 보지만 몰랐던 햄버거의 이름 유래.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번에 햄버거 먹을 때 친구들한테 꼭 이 이야기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청소기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생각해보면 매일 보는데 왜 굳이 이걸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디자인 차이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기능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진공 청소기가요, 원래는 그냥 먼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스틱, 핸디, 업라이트, 캐니스터 같은 이름이 붙였을까요? 이게 다 쓰이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예를 들어 스틱 청소기는 가볍고 빠르게 일상 청소할 때 좋고요. 핸디 청소기는 차 안이나 좁은 틈새 청소에 딱이에요. 업라이트는 카펫 청소에 강력한데 무거워서 일반 마루에는 좀 힘들고요. 캐니스터는 흡입력이 좋아서 넓은 공간이나 다양한 바닥 청소에 유리하죠. 각각의 청소기가 특정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양한 청소 상황에 맞춰 진화한 거죠. 심지어 샵 진공 청소기라고 불리는 특수한 것도 있어요. 이건 고체 쓰레기뿐만 아니라 액체까지 빨아들일 수 있대요. 집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공간에서도 이런 다양한 청소기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정말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왜 몰랐을까요? 이제 청소기 살 때 이건 이런 용도구나 하고 딱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청소기 볼 때마다 제가 한 말 생각날거려. 이런 깨알 지식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땅속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흙 배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땅이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두 개의 다른 금속을 땅에 묻으면 전기가 생긴대요. 예를 들어 철이랑 구리 같은 걸 땅속에 묻으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전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흙이 촉촉해야 한대요. 물이 있어야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흙 배터리는 물로 작동하는 배터리라고도 불려요. 마치 습한 흙이 전해액처럼 작용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금속판들을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텔로릭 전류라는 걸 뽑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 텔로릭 전류가 뭐냐면 지구 스스로 흐르는 미세한 전기 흐름이에요. 진짜 지구 스케일이죠. 그래서 흙 배터리를 텔로릭 전원이나 텔로릭 발전기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이게 처음 발견된 게 언제일까요? 무려 18세기 후반 볼타가 전지를 발명하기 전에 이미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대요. 두 개의 다른 금속이 흙과 만나면 전이차가 생기고 이게 전기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바닷속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소금물이 흙보다 훨씬 더 좋은 전해액이겠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놀라운 과학 원리들이 숨어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흙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미래의 저전력 장치나 센서에는 활용될 가능성이 있대요. 특히 전기가 없는 외딴 지역에서 작은 전력을 얻는 데 유용할 수도 있고요. 와, 흙만 있어도 전기가 생긴다니. 자연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다음에 흙을 보게 되면 그냥 흙으로 안 보일 거예요. 어쩌면 전기가 흐르는 보물창고처럼 보이겠죠? 이런 지식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의 평범한 것들에서 새로운 과학을 발견해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의 신기한 흙 배터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여러분, 혹시 도미노 피자가 전 세계에 엄청 많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에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도미노는 83개국이 넘는 곳에 퍼져 있대요. 거의 5,701개 도시에 매장이 있다는데 상상이 가세요? 처음 알았을 때 저도 깜짝 놀라서 막 찾아봤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왠지 모르게 유럽 어딘가일 것 같았는데 정답은 인도였어요. 인도에만 무려 1,500개의 도미노 매장이 있대요. 대박이죠? 미국이 5,649개니까 인도도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그 다음으로는 영국에 1,249개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피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사랑받는 음식이죠.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도미노를 즐기고 있다니 진짜 신기해요. 도미노는 1960년에 시작된 유서 깊은 브랜드예요.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미시간에 헤드쿼터가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1만 5천 개의 매장이 있었다는 사실. 이거 듣고 나니 갑자기 피자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도미노 피자 먹을 때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다들 저처럼 깜짝 놀랄 거예요. 분명.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실 들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에디슨 전구 불빛이 유독 노랗고 따뜻하다는 거 아셨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모든 전구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자주 보는 전구들 왜 유난히 레트로 감성을 뿜어낼까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디자인인 줄만 알았거든요. 이 전구들은 보통 필라멘트 전구나 빈티지 전구라고 불리죠. 핵심은 바로 이 전구들의 내부 필라멘트에 있답니다. 이 필라멘트들이 길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게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주로 탄소 필라멘트를 썼고 나중엔 텅스텐 필라멘트로 바뀌었죠. 이런 필라멘트 방식이 빛을 만들 때 특정 색 온도를 내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바로 필라멘트의 열 때문에 노란빛이 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에디슨 전구는 220제로K에서 240제로K 사이의 색 온도를 내뿜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더 따뜻하고 노란빛을 띠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주광색 LED는 훨씬 더 높은 색 온도예요. 그래서 에디슨 전구가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이런 복잡한 필라멘트와 따뜻한 빛은 20세기 초 에디슨 전구의 특징을 재현한 거예요. 즉, 일부러 옛날 감성을 내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다음번에 에디슨 전구를 보면 필라멘트의 섬세함과 그 빛의 의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어때요? 오늘 또 하나 신기한 지식을 얻어가셨나요? 다음에 또 몰랐던 일상 속 비밀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